인간의 잔혹성은 권력과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대영 제국, 당시 세계적인 초강대국은 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가혹한 처벌의 유산을 숨기고 있었다. 끔찍한 공개 처형부터 소름 끼치는 심리적 고문에 이르기까지 독수리 날개는 제국 통치를 정의했던 어두운 도구들을 탐구합니다. 15. 끓는 기름에 삶기. 공포를 연출한 공개 처형. 목격자들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정도로 끔찍한 처벌을 상상해 보세요. 끓는 기름에 삶기는 바로 그런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처형은 죄인을 뜨거운 기름솥에 천천히 담그며 극도의 고통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단순한 사형 선고가 아닌 대중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계획된 연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주로 반역이나 독살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타는 살냄새가 주위를 채우는 가운데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용주의 음식을 독살한 혐의로 처형된 요리사 리처드 루즈가 있습니다. 그는 끓는 기름에 처형되었고 그의 처형은 대규모 관중을 끌어들여 목격자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표되었으며 정의가 끔찍한 형태의 오락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잔인한 처벌 방식은 억제와 비인간성의 경계를 기꺼이 흐렸던 제국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14. 교수형. 정의가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수세기 동안 교수형은 대영 제국에서 가장 흔한 처형 방식 중 하나였으며 경범죄부터 반역죄까지 다양한 죄목에 적용되었습니다. 신속하고 결정적인 종결을 목적으로 했지만 현실은 종종 더 끔찍했습니다. 런던의 타이버른 트리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개 처형은 수천 명의 관중을 끌어모으며 거대한 사회적 행사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음산한 행사는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띄었으며 노점상들은 간식을 팔고 아이들은 놀며 음악가들은 사형수에 관한 노래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수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밧줄이 제대로 묶이지 않거나 낙하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많은 희생자들이 느리고 고통스러운 질식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광경은 가장 노련한 참석자들조차 충격에 빠뜨렸으며 법의 권위를 암울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교수대는 단순한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권위에 도전할 경우 맞닥뜨릴 끔찍한 결과를 경고하는 도구였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 반체제 인사, 밀수업자, 심지어 7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엄격한 처벌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포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제국의 의지를 강조하며 반란의 대가를 대중에게 명확히 전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날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셨다면 정말 반갑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역사 속 어두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삼. 쥐고문, 무력감이 주는 공포.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혹 행위 중 하나로 꼽히는 쥐고문은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압도적인 심리적 공포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문은 굶주린 쥐를 피해자의 가슴이나 복부 위에 묶인 금속 우리 안에 넣고 우리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뜨거워진 우리에서 패닉에 빠진 쥐들은 탈출을 위해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문을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고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절망에 굴복해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잔혹한 방법은 특히 반란을 진압하고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공포 전술로 식민지 지역에서 선호되었습니다. 생존자들조차 이 끔찍한 고문의 기억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쥐고문은 두려움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두운 사례입니다. 치비, 아홉 꼬리 고양이 채찍질, 고통을 통한 규율. 아홉 꼬리 고양이 캣토 나인테일스는 9개의 매듭진 가죽끈으로 이루어진 채찍으로 그 파괴적인 고통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채찍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살이 찢기며 깊고 피투성이의 상처를 남겨 근육이나 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채찍질은 주로 해군이나 군대 내에서 규율을 강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권위를 과시하는 연극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과 대대원들은 종종 동료들이 채찍질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는 반항의 결과를 똑똑히 각인시키는 의도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기절하거나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신체적, 정신적 흉터를 짊어지며 처벌의 공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채찍질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목격자들에게 두려움과 복종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실비, 유형 식민지, 제국 변방으로의 추방. 유형 식민지로의 추방은 대영 제국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 중 하나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들의 노동력을 식민지 확장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호주와 같은 곳으로 보내질 운명을 가진 죄수들은 도착하기도 전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더럽고 질병이 만연한 수송선의 선창에 갇혀 몇 달 동안 굶주림과 학대, 그리고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여행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혹한 기후, 잔인한 감독관, 사소한 위반에 대한 엄한 처벌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노퍽섬은 그 잔혹성으로 악명이 높아 유형 식민지의 공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은 무자비한 구타와 굶주림, 암흑 속의 독방에 갇히는 처벌을 받으며 많은 이들이 정신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형을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식민지는 비인간적이었지만 새로운 정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끝없는 잔혹성으로 얼룩진 복잡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실, 낙인 찍기, 영원한 수치의 표식. 낙인 찍기는 육체적 고통과 평생의 굴욕을 결합한 처벌이었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글자나 기호 모양으로 된 빨갛게 달군 철이 죄수의 피부에 눌려졌습니다. 화상이 주는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낙인은 손, 목, 얼굴처럼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찍혀 죄수가 평생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행위는 종종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통뿐만 아니라 관중들의 반응으로 인해 수치심이 배가 되었습니다. 관중들은 철이 찍히는 과정을 지켜보며 조롱하거나 환호했고 이는 처벌받은 사람들의 굴욕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으며 도둑, 저티, 위조범, 갭 등의 글자가 새겨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추방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습니다. 심리적 영향도 깊었으며 많은 이들이 구걸이나 범죄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낙인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통제를 위한 도구로 회복 불가능한 계층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9. 목걸이형과 족쇄형, 공개적인 수치. 중세와 근대 초기, 목걸이형과 족쇄형은 처벌을 공동체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와 손을 나무틀에 고정하는 장치였고 족쇄형은 발목을 묶어 움직임을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마을 광장에 설치되어 대중에게 최대한 노출되었습니다. 군중들은 단순히 구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롱과 굴욕에 참여했습니다. 죄수들에게 썩은 음식, 오물, 때로는 돌을 던져 부상을 입혔습니다.
분노한 군중이 처벌을 확대해 뇌진탕, 골절,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조롱의 정서적 피해는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처벌은 효과적인 억제책으로 여겨졌으나 점차 많은 지역에서 폐지되었으며 인간 잔혹성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8. 감옥 선박, 절망에 떠다니는 감옥. 18세기와 19세기의 감옥 선박은 체계적인 방치와 비인간성을 상징하는 악명 높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임시 수용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육상 수용소의 과밀로 인해 이 떠다니는 감옥들은 수천 명의 죄수들에게 영구적인 거처가 되었습니다. 감옥 선박 내부는 쥐와 같은 해충이 들끓는 더럽고 습한 선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질병은 통제되지 않았으며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굶주림과 학대는 일상이었으며 종종 부적절한 훈련을 받은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가혹하게 착취했습니다. 햇빛, 환기, 기본적인 인간성을 모두 박탈당한 죄수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해안에서 바라본 감옥 선박은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며 제국의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에서 주거 무명 묘지에 묻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감옥 선박은 정의로 위장된 잔혹함을 상징하는 끔찍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7. 사지 찍기, 공포의 경고로 남은 조각. 반역죄에 대한 처벌로만 사용되었던 사지 찍기는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처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형수는 말에 묶인 채 처형 장소까지 끌려가며 거리를 가로질러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목을 매달아 거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주고 이후에는 종종 생존 상태에서 내장이 꺼내져졌습니다. 내장은 피해자의 눈앞에서 불태워졌으며 마지막으로 목이 잘리고 몸이 4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잘려진 신체 부위는 도시 성문, 다리 또는 다른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전시되어 극도의 공포를 유발했습니다. 이 잔혹한 처벌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활용되었으며 공포를 심어주고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띄었습니다. 그 끔찍한 잔인성으로 인해 오랜 세월 악명이 높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통치자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6. 스트라파도, 고문의 무게. 스트라파도는 중세시대의 고문 방식으로 고통을 가하는 인간의 상상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손목이 뒤로 묶인 채 로프에 매달렸으며 자신의 체중으로 인해 어깨가 탈구되고 인대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증폭시키기 위해 고문자는 종종 피해자를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발에 무거운 추를 추가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고문은 주로 종교 재판 시기에 사용되어 자백을 받아내거나 반대자를 처벌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종종 팔 근육과 힘줄이 찢어져 평생 불구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스트라파도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기로도 사용되어 권위를 도전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5. 화이트 고문, 마음의 조용한 파괴. 육체적 처벌과 달리 화이트 고문은 희생자의 정신을 공격하며 심리적 잔혹성에 한계를 밀어붙였습니다. 아무런 질감이나 색채가 없는 순백의 방에 갇힌 피해자는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눈부신 불빛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절대적인 침묵이 지배하는 환경은 시간과 자기 인식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뇌는 논리적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종종 환각, 기억 상실, 자기 해체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문의 목적은 단순히 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 있었습니다. 풀려난 후에도 생존자들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종종 극도의 불안과 피해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화이트 고문은 극단적인 감각 박탈이 어떻게 인간성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사례로 현대사회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4. 굶주림과 독방, 죄수의 조용한 지옥. 굶주림과 독방 감금은 신체와 정신에 끊임없이 가해지는 고문으로 반란을 뿌리 뽑고 개성을 말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트무어 조넥트 다트무어 같은 악명 높은 감옥에서는 수감자들이 답답할 정도로 작은 암흑의 독방에 몇 달 동안 갇혔습니다. 식사는 형편없었으며 딱딱한 빵, 더러운 물, 영양가 없는 묽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육체적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 면역 체계 약화,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이 흔히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영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과 자극에서 차단된 수감자들은 우울증, 피해망상 또는 광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침묵은 그들의 자아를 갉아먹었고 생존자들은 석방 후에도 그 경험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지우는 반란 진압 전략이었습니다. 3. 철목걸이와 족쇄, 고통과 권력의 속박. 철목걸이와 족쇄는 단순한 구속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고통과 굴욕, 지배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으로 만든 목걸이는 피부를 파고들어 상처를 내고 식민지의 뜨거운 열기와 습기로 인해 상처가 골마갔습니다. 일부 목걸이는 가시나 추가적인 무게를 장착해 사소한 움직임조차도 고통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족쇄는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무거운 족쇄는 깊은 멍을 남겼으며 걷는 것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어 죄수들이 천천히 발을 끌며 고된 노동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굴복을 상징하며 착용자를 국가의 적 또는 소유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육체적 흉터와 함께 굴욕감과 자유상실의 심리적 상처를 더욱 깊게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어 추방과 죽음의 행진, 고통을 통한 말살. 추방과 죽음의 행진은 죄수, 반대자, 소외된 집단을 그들의 고향에서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잔혹한 수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한 풍경을 횡단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행진은 종종 얼어붙은 툰드라, 건조한 사막 또는 위험한 정글을 가로질렀으며 행군자들에게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제공되었습니다. 피로, 기아, 질병, 그리고 극한의 환경은 행군 도중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생존자들에게 추방은 살아있는 처벌과도 같았습니다. 시베리아나 동남아시아와 같은 황량한 유형지에서 그들은 가혹한 기후, 끊임없는 노동, 그리고 잔혹한 감독관의 감시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외딴 정착지는 탈출의 희망을 앗아갔고 생존 가능성조차 희박했습니다. 죽음의 행진과 강제 추방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제국의 위협으로 간주된 이들을 말살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였습니다. 1. 채찍 기둥, 공포와 억압의 공개적 상징. 도시 광장과 농장에 서 있던 채찍 기둥은 제국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희생자, 특히 노예나 식민지 주민들은 이 기둥에 묶여 고양이 9 꼬리 채찍이나 따은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은 살을 찢어 피가 흐르게 했으며 때로는 근육과 뼈까지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 광경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경고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며 희생자의 고통을 배가시켰습니다. 노예들에게 채찍 기둥은 인종적 계층과 압제자의 절대적 권위를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붉게 솟아오른 흉터와 영구적인 변형으로 남았지만 심리적 상처는 복종과 순종을 심화시켰습니다. 채찍 기둥은 단순히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과 복종을 사회 질서에 깊이 새기는 체계적 억압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대영 제국과 다른 강대국들이 사용한 처벌 방식은 권위라는 명목으로 고통을 가하는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방법들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결합하여 징계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 처벌들이 남긴 상처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무제한 권력의 대가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처벌은 단순히 통제의 수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